집 한 칸도 못 해준 시어머니가 왜 이 자리에 끼어 앉아요? 며느리 한설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저히 배제된 존재였는지를요. 이어서 더 들어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고 저는 부엌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따뜻한 보리차 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가슴 속 어딘가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시계는 오전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며느리 한설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윤은 벌써 30분 전에 출근했고 손자 이한이는 방에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히 숨죽이며 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구나.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먹었어요? 이한이가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살짝 다가섰습니다. 교복 단추를 잘못 끼운 채였습니다. 응. 할머니는 벌써 먹었어. 이한이는? 아직요. 엄마가 일어나야 밥 먹을 수 있대요. 저는 이한이의 단추를 다시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계란 삶아놨어. 우유랑 같이 먹을래? 네, 할머니 최고!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만큼은 이 집에서 제게 주어진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그때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하나, 왜 또 할머니 귀찮게 해? 설아가 잠옷 차림으로 걸어 나오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계란 삶아줬어요. 아침부터 애배 채우면 학교 가서 점심 안 먹잖아요. 어머니, 제가 아이 식사는 알아서 챙길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에는 참견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마. 설아는 이한이의 손을 잡아 끌며 식탁으로 갔고 저는 다시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수돗물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메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게. 오후 3시쯤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금박 리본으로 장식된 상자였고 받는 사람은 한설아님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설아가 퇴근하자마자 상자를 열어보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엄마가 생신 초대장 보내셨네. 상자 안에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 예약 확인서와 함께 손글씨로 쓰인 초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엄마 생신이래요. 호텔 다이닝에서 하신대요. 도윤이 소파에 앉아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가야지. 그 순간 설아의 시선이 부엌 구석에 앉아 있던 저를 스쳤습니다. 찰나의 망설임이 그녀의 얼굴을 지나갔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투명인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말할 자격도 없으니까요. 괜찮아. 나는 원래 없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는 옷장을 뒤지며 입고 갈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고 도윤은 넥타이를 새로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그런데 그날 밤 이한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도 토요일에 같이 가요? 할머니는 안 가도 돼. 이하나. 왜요? 할머니도 가족인데.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가족이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가족이야. 나도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설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아야, 토요일 생신 자리에 혹시 나도? 설아가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자리도 준비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설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날은 저희 어머님 생신이니까 조용히 계셔주세요. 괜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괜한 말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설아의 표정에서 경고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을게. 설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마치 짐처럼.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낡은 옷. 그래도 나는 가족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제게 얼마나 잔인한 현실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토요일 오후 6시, 우리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늘어선 발레 파킹 직원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의 빛, 공기 중에 퍼진 은은한 향수 냄새. 모든 것이 저와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넥타이를 고쳐맸고, 설아는 하이힐을 신은 채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저는 그저 뒷좌석에서 조용히 내렸습니다. 낡은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설아의 어머니 윤미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우리 설아 왔네. 우리 사위도 오랜만이야. 미령은 설아를 껴안으며 볼에 키스를 했고 도윤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제게 왔습니다. 찰나의 정지, 미령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졌습니다. 아, 사돈도 오셨네요. 사돈이라는 호칭이 묘하게 거리감 있게 들렸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자리가 좀 비좁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죠? 괜찮지 않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미령은 더 이상 저를 보지 않고 설아의 팔짱을 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야 했어. 그때 그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화려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령의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설아의 지인들, 모두가 명품 옷을 입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미령 옆 상석에 앉았고 도윤은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이블 맨 끝, 출입문 바로 옆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웨이터가 지나갈 때마다 의자를 당겨야 했고 주방에서 나오는 소음이 그대로 들리는 자리였습니다. 끝자리구나.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미령이 일어나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딸 설아, 그리고 든든한 사위 도윤 씨.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설아가 치과 원장으로 성공한 것도 도윤 씨 같은 좋은 배우자를 만난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지만 아무도 제 잔과 부딪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여기 없는 사람이야.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테이블 위쪽에서는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설아 원장님, 요즘 치과 정말 잘 드신다면서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역시 실력 있는 사람은 달라.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가 성공하려면 정말 대단해야 하는데. 혼자 힘으로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스테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아니?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미령의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세 단으로 쌓인 화려한 케이크 위에 촛불이 켜졌고 다들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작게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를 자르던 미령이 문득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사돈. 케이크 드실 수 있으세요? 혹시 당뇨 있으시면 안 드시는 게 좋을 텐데.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당뇨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건강 챙기셔야죠. 말은 친절한 듯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늙고 병든 사람이니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참아, 영설아, 참아. 그때였습니다. 미령의 친구 한 명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어르신은 도윤 씨 어머님이시죠? 혹시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지금은? 대답하기 전에 설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지내세요라는 말에는 얹혀 사신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어서 부모님 모시기 쉽지 않죠. 우리 설아가 효심이 깊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설아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은 조용히 계시기로 하셨잖아요. 테이블 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하게 타올랐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가족이요? 설아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 한 칸도 못 해준 시어머니가 왜 이 자리에 끼어 앉아요? 쨍그랑 설아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야, 그렇게까지. 하지만 미령의 목소리에는 제지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의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우리 설아 아니었으면 도윤 씨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겠어요. 솔직히 사돈 어르신은 그냥 찜이잖아요. 짐. 그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엄마 좀 봐. 하지만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버렸구나.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하지만 현관으로 향하려는 순간 설아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식사 안 끝났잖아요. 손 좀 놓거라.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나가시면 저 망신당하잖아요. 설아가 제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쿵.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에 부딪혔고 손바닥에서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설아의 차가운 목소리.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나구나. 이게 내 자리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수치심도.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저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상가 지분 증서, 투자 문서, 은행 통장, 그리고 맨 위에 남편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 한 장. 영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너는 많이 힘들 거야. 미안해. 내가 먼저 가서 이 가방은 언젠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준비해뒀어.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모은 돈, 내가 조용히 불려놓은 자산들이야. 넌 평생 나와 아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돼. 사랑해, 영설아.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상가, 지분, 50억, 주식 계좌, 30억, 정기, 예금, 20억. 남편이 남긴 자산은 제가 평생 상상도 못하던 규모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준비했었어? 저는 서류를 꼭 안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가엔 눈물 자국, 무릎엔 멍, 손바닥엔 긁힌 상처.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습니다. 짐이라고 했지.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보여줄게. 내가 누구인지.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도, 사돈도, 심지어 아들도.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5시,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남편의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정독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증서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종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야. 언젠가 내가 혼자가 될 거라는 걸. 밖에서는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제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맞이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전 9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편지에 적어놓은 번호였습니다. 변호사 김정훈. 신호음이 2번 울렸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 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설이라고 합니다. 고 박철수 씨의 아내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영설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철수 씨가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부인께서 연락을 하실 거라고. 그때가 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늘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움직인다. 오후 2시, 저는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대리석 복도, 차분한 조명, 그리고 벽에 걸린 법조인 자격증들. 김정훈 변호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여사님. 철수 씨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부인께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부인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실 거라는 것. 변호사는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철수 씨가 남기신 자산은 총 100억 2천만 원입니다. 상가 지분, 주식, 예금 포함입니다. 100억. 그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제가 다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부인의 것입니다. 아드님께도 상속 지분이 있지만 철수 씨는 유언장에 명확히 적으셨습니다. 아내가 원할 때까지는 건드리지 말 것이라고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날 지켜주려 했던 거야. 변호사님, 제가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김정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에게요? 제 며느리 한설아, 그리고 사돈 윤미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레스토랑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짐이잖아요.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했던 것처럼 저도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요. 김정우는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조사가 필요합니다. 며느님의 치과, 그리고 사돈 가족의 사업체, 취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주면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기다릴 수 있어. 법률사무소를 나온 저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집을 찾으세요?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요. 방 2개면 충분합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전세 50억 이내로요. 중개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시간 뒤, 저는 한강이 보이는 깨끗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내 이름을 쓰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평생 처음이야. 저녁 6시, 저는 아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머무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없이. 저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볼 일이 있었어. 볼일, 무슨 볼일이요? 저는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의 오만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설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2주만 기다려. 그 후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밤 9시, 이한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자요? 아니, 앉았어. 들어와. 이한이가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할머니 안 들어오셔서 걱정했어요. 미안해. 이하나, 할머니가 일이 좀 있었어.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이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길.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그런데 이하나, 네, 할머니가 곧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이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왜요? 할머니,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할머니도 할머니 집이 필요해. 이한이가 크면 이해할 거야.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가까워요? 응, 가까워.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이한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이하나.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10일 후 김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훈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며느님의 치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임플란트 시술 중 의료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신경 손상을 입었지만 합의금을 주고 무마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합의 과정에서 진료 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면 면허 정지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사도는요? 사돈 윤미령의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사. 더 심각합니다. 최근 3년간 공사 대금 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약 15억 규모입니다. 15억. 게다가 탈세 정황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제보하면 전 재산 동결은 기본이고 구속 수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증거 사진, 녹취록, 계좌 내역,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까지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이한이가 그려준 그림 한 장. 설아는 제가 짐을 싸는 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내 집으로 가마. 그러세요. 편하실 거예요. 편하실 거예요라는 말에는 이제 짐이 사라져서 다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진짜 짐이었는지.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평생 처음으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정훈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세요. 변호사의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설아야. 미령씨, 이제 시작이야.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게. 창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남편의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정독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증서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종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야. 언젠가 내가 혼자가 될 거라는 걸. 밖에서는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제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맞이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전 9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편지에 적어놓은 번호였습니다. 변호사 김정훈. 신호음이 2번 울렸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 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설이라고 합니다. 고 박철수 씨의 아내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영설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철수 씨가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부인께서 연락을 하실 거라고. 그때가 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늘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움직인다. 오후 2시 저는 강남의 한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대리석 복도, 차분한 조명, 그리고 벽에 걸린 법조인 자격증들. 김정훈 변호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여사님. 철수 씨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부인께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부인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실 거라는 것. 변호사는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철수 씨가 남기신 자산은 총 100억 2천만 원입니다. 상가 지분, 주식, 예금 포함입니다. 100억. 그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제가 다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부인의 것입니다. 아드님께도 상속 지분이 있지만 철수 씨는 유언장에 명확히 적으셨습니다. 아내가 원할 때까지는 건드리지 말 거지라고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날 지켜주려 했던 거야. 변호사님, 제가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김정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에게요? 제 며느리 한설아, 그리고 사돈 윤미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레스토랑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짐이잖아요.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했던 것처럼 저도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요. 김정우는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조사가 필요합니다. 며느님의 치과, 그리고 사돈 가족의 사업체, 취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주면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기다릴 수 있어. 법률사무소를 나온 저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집을 찾으세요?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요. 방 2개면 충분합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전세 50억 이내로요. 중개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시간 뒤, 저는 한강이 보이는 깨끗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내 이름을 쓰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평생 처음이야. 저녁 6시, 저는 아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머무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없이. 저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볼 일이 있었어. 볼일, 무슨 볼일이요? 저는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의 오만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설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2주만 기다려. 그 후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밤 9시, 이한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자요? 아니, 앉았어. 들어와. 이한이가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할머니 안 들어오셔서 걱정했어요. 미안해. 이하나, 할머니가 일이 좀 있었어.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이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길.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그런데 이하나, 네, 할머니가 곧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이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왜요? 할머니,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할머니도 할머니 집이 필요해. 이한이가 크면 이해할 거야.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가까워요? 응. 가까워.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이한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이하나.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10일 후 김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훈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며느님의 치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임플란트 시술 중 의료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신경 손상을 입었지만 합의금을 주고 무마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합의 과정에서 진료 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면 면허 정지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사돈은요? 사돈 윤미령의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사. 더 심각합니다. 최근 3년간 공사 대금 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약 15억 규모입니다. 15억. 게다가 탈세 정황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제보하면 전 재산 동결은 기본이고 구속 수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증거 사진, 녹취록, 계좌 내역,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이한이가 그려준 그림 한 장. 설아는 제가 짐을 싸는 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내 집으로 가마. 그러세요. 편하실 거예요. 편하실 거예요라는 말에는 이제 짐이 사라져서 다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진짜 짐이었는지.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평생 처음으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정훈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세요. 변호사의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설아야. 미령씨, 이제 시작이야.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게. 창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3일 후, 김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보건복지부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며느님 치과에 조사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진료 기록 조작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일주일 내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올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사돈 쪽은요?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곧 세무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4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설아였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치과의 복지부 조사관이 왔어요. 3년 전 의료사고 건으로요. 그래서 어머님, 혹시 어머님이 신고하신 거예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내가 그런 걸 하겠어? 그럼, 누가? 나쁜 일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설아야, 전화 너머로 설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도와달라는 말. 얼마 전까지 저를 짐이라 부르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집 한 칸도 못 해준 시어머니잖아. 어머님!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야 내 말이 들리나 보네. 이틀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후 7시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구겨진 와이셔츠, 지친 얼굴,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 어머니, 들어와.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집이네요. 그래, 햇볕이 잘 들어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그날 레스토랑에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왜 하니?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도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일어나. 설아가 너무 힘들어해요. 치과도 문제가 생기고 사돈댁도 세무조사 받는다고 난리고. 저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그래서 나한테 온 거니? 어머니, 제발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도윤아, 네, 어머니. 그날 레스토랑에서 내 아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렸을 때 너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돈이 나를 짐이라고 불렀을 때도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어머니,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너는 언제 나를 가족으로 봤니? 도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 영설아.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도 내 아들인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던 설아의 차가운 눈빛.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아니야. 이건 진심이 아니야. 도윤아, 일어나.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어. 어머니, 이게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설아가 시켜서 온 거잖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너는 원래 거짓말을 못해. 저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내 아내를 선택했어. 그날 레스토랑에서 너는 이미 선택했어. 어머니, 저는. 이제 나도 나를 선택할 거야. 돌아가. 도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잘한 거야, 영설아.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이한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하나. 왜 전화했어? 엄마는 엄마 몰래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애들이 저한테 이상한 말 해요. 무슨 말?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괴롭힌대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하나,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죠. 할머니가 제일 좋은 사람이잖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하나,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럼 왜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울어요? 할머니, 우리 집으로 돌아와요. 이한이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하나, 할머니는 지금 할머니 집에서 잘 살고 있어. 이한이도 곧 이해할 거야.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저 혼자잖아요. 전화 너머로 이한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하나, 울지 마. 할머니가 곧 보러 갈게. 정말요? 응. 약속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한이, 미안해. 다음 날 아침, 김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님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고소요? 부인께서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요? 손자분이 힘들어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학교에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한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멈추는 것. 둘째, 끝까지 가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멈춰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한이 때문에 멈춰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그날 밤 레스토랑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던 사람들의 눈빛. 짐이잖아요. 아니야. 멈추면 안 돼. 멈추면 나는 평생 짐으로 남는 거야. 하지만 이한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니죠?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붓고 지친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김정훈 변호사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사님, 결정해 주세요.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영설아, 선택해. 이한이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나를 선택할 거야.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하늘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김정훈 변호사의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해 주세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지만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한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박영설 고객님 등기 우편이요. 저는 문을 열고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혜, 며느리 설아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박영설 귀하. 귀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우리 의뢰인 한설아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시작됐구나. 그날 오후 저는 김정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여사님, 내용 증명 받으셨죠?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법정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정은은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며느님의 의료사고 증거, 사돈 집안의 횡령 증거 모두 확보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여사님, 싸움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시작하는 게 더 무서운 법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김정은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요? 철수 씨, 그러니까 부인의 남편분께서 생전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설이가 언젠가 싸움을 시작하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사람은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계속하겠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설 씨 맞으시죠? 저는 채널F 취재팀 기자 이미정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한설아 원장님 의료사고 건으로 취재 중인데요. 시어머니 분께서 신고하신 거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숨이 막혔습니다. 벌써 언론까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이미 기사 나갈 예정이거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복수극.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한이가 학교에서 그날 저녁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유명 치과 원장, 시어머니의 고발로 면허 정지 위기. 며느리 vs 시어머니,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수하려고 신고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요즘 시어머니들 무섭네. 아니, 며느리가 의료사고 낸 게 사실이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작됐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밤 9시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아. 어머니, 기사 봤어요. 어머니가 정말 신고하신 거예요. 그래, 왜 그러셨어요? 내 아내가 한 일은 잘못된 거야. 도윤아, 환자를 다치게 하고 기록을 조작한 건 범죄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나를 짐이라고 부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사람이 가족이니? 어머니, 이한이가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애들이 놀려대고 선생님까지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만하세요. 이한이가 너무 불쌍해요. 도윤아, 너는 언제까지 내 어머니를 외면할 거니? 이한이만 불쌍하니? 나는? 어머니도 어른이시잖아요. 이한이는 아직 애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알았어. 전화 끊을게.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설아, 너는 너무 착해. 남들 눈치만 보고 살잖아.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에 누가? 화면을 보니 윤미령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사돈. 손이 떨렸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경설 씨,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 윤미령이야. 지금 당장 만납시다. 이 시간에요? 응. 지금 당장. 안 나오면 후회할 거야. 무슨? 우리 설아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치과 문 닫게 생겼고 이한이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다 당신 때문이야. 그건 설아가 잘못한 일 때문이에요. 잘못? 당신이 뭔데 판단해? 당신은 그냥 집 한 칸도 못 해준 시어머니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짐.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끊겠어요. 야, 끊지 마.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저는 더 이상 당신들한테 당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인연이 진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싸웠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참지 않고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시어머니의 복수, 며느리 측 악의적 고발 주장. 윤미령 씨 며느리 편들며 시어머니 비난 상식이야.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윤미령이 기자들 앞에서 저를 비난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기해서 신고한 겁니다. 우리 딸은 잘못이 없어요. 손자까지 왕따 당하게 만든 비정한 할머니입니다. 댓글들이 또 달렸습니다. 시어머니 진짜 무섭다. 손자 생각은 안 하나? 아니 그래도 의료사고가 사실이면 요즘 시어머니들 이상한 사람 많음.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 여사님,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급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오후 3시에 사무실로 갔습니다. 여사님, 앉으세요. 김정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방금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확보했습니다. 무슨 증거요? 김정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설아와 미령이 나누는 대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며느리 설아 씨의 치과 직원이 제보한 겁니다. 몰래 녹음한 거라고 하네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어떡해. 진짜 면허 정지될 것 같아. 걱정 마. 우리가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돼.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런데 증거가 있잖아. 내가 기록 조작한 거.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저 할망구가 악의적으로 신고했다고. 이한이는 어떻게? 학교에서 애들이 그것도 이용하는 거지. 손자 생각 안 하는 비정한 할머니라고 프레임 씌우면 여론이 우리 편이 될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 녹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악의적인 대응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나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손자까지 이용해서. 변호사님, 네, 여사님. 이제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하나,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사람이야. 더 이상 짐으로 살 수 없어.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고 끝까지 싸우기로. 며느리도, 사돈도, 그 누구도 이제 저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 거라고.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날 아침 현관문 앞에 누군가 페인트를 뿌려 놓았습니다. 빨간 글씨로 복수귀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네. CCTV 확인해 보니까 새벽에 누가 후드 쓰고 와서 그랬더라고요. 신고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지워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현관문에 기대섰습니다. 시작됐구나. 진짜 싸움이. 오후에 김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상대방 변호사가 여사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요? 며느님의 치과가 문을 닫게 된 건 여사님의 악의적인 신고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설아가 실제로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론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TV 뉴스에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손자분도 학교에서 힘들어한다고요? 이한이가 매일 울면서 집에 와요. 친구들이 내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놀린대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화면이 이한이의 학교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정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박영설이야? 며느리 괴롭히는 할망구? 누구세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당신 때문에 어린애가 왕따 당하는 거 알아? 당신이 사람이야? 저는 닥쳐.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당신 집 주소 다 알아. 조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봐, 창문으로 누가 들어올까봐. 새벽 4시,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제 이야기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복수 여기까지 가야 하나. 손자 생각은 안 하는 할머니. 며느리가 불쌍하다.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진짜 악마네. 손자까지 망치는 할머니는 처음 봄. 며느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요즘 노인네들 무섭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며느리가 저를 모욕하고 밀쳐 넘어뜨린 건? 사돈이 저를 짐이라고 부른 건? 그건 다들 잊은 걸까? 아침 9시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관리실이었습니다. 저기, 박영설 고객님이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요. 다른 입주민분들이 민원을 넣으셔서요. 민원이요? 네. 언론에 나온 분이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어린 자녀 두신 분들이요. 혹시 이사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저를 쫓아내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어. 오후에 김정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여사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정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여론전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이니까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정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긴다 해도 여사님의 삶은 이미 많이 힘들어지셨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사님, 저는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저를 악마로 보잖아요. 손자를 괴롭히는 나쁜 할머니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여사님,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우리한테 결정적인 증거가. 변호사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제가 이겨도 이한이는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한이는 이제 저를 미워하겠죠. 학교에서 왕따 당하게 만든 할머니라고. 변호사는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김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사님은 잘못된 일에 맞서 싸우고 계신 겁니다. 맞서 싸우는 게 이렇게 외롭고 힘든 줄 몰랐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그 할머니 아니야? 며느리 괴롭히는. 환청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 앞에 또 누군가 쓰레기를 버려놨습니다. 여기서 나가라는 쪽지와 함께 저는 쓰레기를 치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밤 10시 마지막 희망처럼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이한이가 오늘 학교에서 맞고 왔어요. 친구들한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멍 들고 옷도 찢어져서 왔어요. 할머니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면서 울고. 어머니, 제발요. 이한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만하세요. 소송 취하세요. 도윤아. 하지만 어머니가 이기면 뭐해요? 이한이가 이렇게 다치는데 어머니는 이한이보다 복수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그만하세요. 제발. 이한이 좀 살려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한이가 맞았다고? 친구들한테? 나 때문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화면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한 번만, 단 한 번만 저를 위해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모두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증거가 있어도
진실이 있어도 세상은 약한 사람 편이 아니라 여론이 선택한 사람 편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여론은 저를 악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김정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생각 좀 해볼 시간을 주세요. 계속할지, 그만둘지.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맑게 웃던 그 아이가 이제는 울면서 할머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을 모습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하나? 내 존엄보다 이한이가 더 중요한 걸까? 빗소리만이 대답 없는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한이를 선택할까? 나를 선택할까? 그 고민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이한이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박영설 할머님, 이한이 어머니께서 허락하셔서 연락드립니다. 이한이가 할머니께 편지를 썼는데 전해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학교로 오실 수 있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하자 담임 선생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한이가 직접 썼어요. 읽어보세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한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항상 잘해줬는데 엄마는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할머니,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없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한이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한이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 수업 중인데. 잠깐 불러올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편지만으로 충분해요. 할머님, 이한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엄마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를 나왔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저는 학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한아, 고마워. 내가 할머니를 아직 사랑한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할머니가 결정했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당당한 할머니를 봤으면 좋겠어. 저는 김정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영설입니다. 네, 여사님. 결정하셨습니까?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세요. 확실하십니까? 더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한이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원 청사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한이의 편지를 가방 속에 넣어왔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도록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석에는 설아와 미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령은 여전히 값비싼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저를 보자마자 차갑게 눈을 돌렸고 미령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박영설 씨는 며느리에 대한 개인적 원한으로 악의적인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설아 원장의 치과는 문을 닫았고 명예는 실추됐으며 어린 손자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더군다나 박영설 씨는 아무런 물질적 기여도 하지 않은 채 며느리의 노력으로 이뤄진 가정에 얹혀 살면서도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습니다. 얹혀 살면서 배은망덕. 그 단어들이 또다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영설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잘못된 일이라뇨? 증거도 없이 며느리의 인생을 망쳤으면서요? 김정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서류들이 떴습니다. 3년 전 의료사고 진료 기록, 환자와의 합의서, 그리고 조작된 차트 기록. 한설아 원장은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에게 신경 손상을 입혔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설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이미 환자와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합의로 끝난 게 아닙니다. 기록 조작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김정훈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이 녹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에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어떡해. 진짜 면허 정지될 것 같아. 걱정 마. 우리가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돼.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런데 증거가 있잖아. 내가 기록 조작한 거.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저 할망구가 악의적으로 신고했다고. 이한이는 어떻게? 학교에서 애들이. 그것도 이용하는 거지. 손자 생각 안 하는 비정한 할머니라고 프레임 씌우면 여론이 우리 편이 될 거야.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령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은 불법 녹음일 수 있습니다. 치과 직원이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합법적으로 녹음한 것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설아 씨,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설아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너무 다급해서. 그리고 의료사고 은폐 및 진료 기록 조작, 이것도 사실입니까? 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답이었습니다. 윤미령 씨, 당신도 이 모의에 가담했습니까? 저는 딸을 도우려고. 딸을 돕는 게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겁니까? 미령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박영설 씨의 정당한 신고로 판단됩니다. 한설아 씨의 명예훼손 주장은 기각하며 또한 윤미령 씨의 무고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설아가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저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생각했어야죠. 판결문은 추후 송달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땅, 땅, 땅. 끝났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미령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 비키세요. 우리 딸 인생 망쳤잖아. 이한이는 어떡하고? 이한이는 제가 지킬 겁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이한이 진짜. 미령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김정훈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더 하시면 폭행죄로 신고하겠습니다. 미령은 이를 갈며 물러섰습니다.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김정훈이 제 옆에 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사님이 용기를 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정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지금 어떠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후련해요. 그리고 조금 슬퍼요. 슬프시다니요. 이렇게까지 가야 했다는 게요. 그냥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김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당당하게 맞서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이한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삐뚤삐뚤한 글씨. 할머니, 사랑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당당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원을 벗어나 거리로, 제 삶으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이.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설아의 의사면허는 취소됐고, 그녀는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치과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 그녀가 살던 고급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미령의 남편은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사돈 집안의 건설사는 파산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재산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뉴스에는 시어머니의 역전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댓글들도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았네. 며느리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구나. 손자 이용해서 여론 조작한 거 소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댓글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설아와 미령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낡은 점퍼, 명품, 가방 대신 비닐봉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미령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저를 짐이라 부르던 사람들, 저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던 사람들. 일어나세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저희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박영설 씨. 아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설아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님.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요. 그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었어. 나는 사람이었어. 당신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제발. 이제 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어머님, 이한이는요? 이한이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한이는 제가 지킬 겁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한이는 제 아들인데. 당신들은 이한이를 지킬 자격이 없어요. 아이를 여론 조작에 이용한 부모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설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소파에 앉자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카페를 계약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들였습니다. 카페 이름은 영설의 집,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내건 공간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창가에 앉자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런 게 평화로운 거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돌아보니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 여사님, 오픈 축하드립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변호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철수 씨가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서요. 부인이 언젠가 카페를 하고 싶어 한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네. 영설이는 사람들을 좋아해. 언젠가 자기 공간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걸 꿈꾼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카운터 한쪽에 작은 액자로 걸어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다 알고 있었네요. 김정훈이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여사님, 요즘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진 것 같기도 하고, 어째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며느리와 사돈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속이 후련하지만은 않아요. 김정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승리라는 게 항상 기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씁쓸하기도 하죠. 맞아요. 씁쓸해요. 하지만 여사님은 당신의 존엄을 지키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카페를 정리하고 있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업 끝났는데 돌아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이한이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키가 훨씬 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한아. 할머니. 이한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아빠가 주소 알려줬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이한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한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했다는 거 이제 알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이제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요. 할머니를 괴롭힌 나쁜 사람이래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한아, 너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왜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저는 이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실수를 해. 엄마도 실수를 한 거야.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안 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한아,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왜요?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고 싶어. 이한이가 크면 이해할 거야. 그럼 할머니 다시 못 만나요? 저는 이한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이한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여기 와. 할머니는 여기 있을게. 정말요? 응. 약속해. 이한이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한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밤의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편의 사진을 놓고 저는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한이를 만났어. 우리 손자 많이 컸더라. 당신을 닮아서 착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자유로워. 평생 처음으로.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영설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손님들이 올 겁니다.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맞이할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6개월 후 카페는 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이한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숙제를 하고 할머니가 만든 쿠키를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창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성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유명한 박영설 할머니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힘들게 지내고 있거든요. 사장님 뉴스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내려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도 짐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행복해. 평생 처음으로 창밖에 봄비가 세상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영설, 71세,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